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조금 있다가 국내 경제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장을 전화 연결해서 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과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나온 것부터 한번 설명을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중국이 미국 차에 매기는 40%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네. 이건 그러니까 어제 합의안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루 지나서 나온 얘기잖아요. 트위터를 통해서 나온 거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이게 트위터에 보면 지금 이제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면 27.5% 관세인데 미국산 자동차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40% 관세를 붙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거는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4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얼마까지 하기로 한 건지 언제 하기로 한 건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발표된 거 이외에 미중 간의 이번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정상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한 무역에 관한 얘기들을 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측의 양보안으로 많이 제안이 됐을 거다. 다만 확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까 저도 저희 화면에 CG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5가지 항의 합의안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원래 이 과도한 무역 수지 미국의 적자죠. 미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8개 항에 예. 사실은 소위 개선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 8개 항에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5개에 포함돼 예, 포함이 다 돼 있죠.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중에 기술 절취 문제라든지 서비스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계속 난색을 표명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중국 제조 2025라는 소위 중국 기술 업그레이드 전략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라는 미국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보조금은 주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또 나온 걸로 봐서 얘기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다만 가시적으로 무역 수지 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이제 콩 수입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수입 문제 이런 거는 가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도 살려주면서 뭔가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나머지 5개 항 합의 중에 앞에 있는 3개들은 계속 문제가 될 거고 중국으로서도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한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앞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90일간의 향후의 유예 기간 동안 그 부분이 상당히 미중 양측 간의 또 쟁점으로 줄다리기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망 쪽에 가서 다시 한번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합의한 내용 중에서도 기술 이 강제 이전 문제, 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 등등등 이거는 중국 측에서도 추가 협상에 테이블에 올려놓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긴 힘들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국은 분명하게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바꿔달라고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자신들의 소위 국가 업그레이드 전략과 직접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 매우 불공정하게 했었다라는 걸 사실 인정을 한 거거든요. 본인들이요.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안 한다고 하면
중국은 발전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합의는 해놓되 네. 이 부분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가기 전에 네. 중국 내부에서는 무역 수지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네. 중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중국 제조 2025에 타격을 입히는 이런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는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그 무역적인 차원에서의 무역 수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의를 표하면서 혹시 이런 중국 제조 2025 말살 정책에 대한 공간 그런 것들을 피해가려는 의제화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미국도 그 상황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향후 90일 동안 이 부분을 둘러싸고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스케줄표가 오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한 국면으로 갈 그러게요.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번에 그 합의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 쪽에서 나온 반응을 살펴보면은 퀄컴이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를 NTX를 M&A를 하다가 멈춘 거를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거다. 긍정적으로 보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를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가 인수하는데 왜 중국이 이 무역 갈등이 관계가 그렇죠. 있는지부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많이 쓰는 국가들이 아주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9개 국가가 이 반도체 주요 수급에 관계가 돼 있는데 우리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렇죠. EU, 뭐 일본, 대만 같이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도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과점 상태에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자신들만의 M&A가 이루어지면은 전체적인 반도체 수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로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수요를 많이 하는 국가들이 이거를 허락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국내 시장 감독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M&A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퀄컴이 이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를 M&A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하면 못하는 M&A 거죠. 못한다는 네, 얘기죠. 못하는 건데. 근데 지금 그거를 중국에서 이 M&A를 그렇습니다. 반대했다는 얘기인 거죠. 나머지 8개 나라는 다 했는데 네. 이 중국만 안 하고 있었죠. 근데 똑같은 입장으로 중국이 미국 회사 뭐 사려고 그럴 때 미국 무역위원회가 반대를 하면 못 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 화교 회사였죠. 네, 싱가포르 회사가 미국 회사 인수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게 미국 쪽에서 반대해서 안 된 걸로 그렇습니다. 기사가, 그건 예. 조금 시간이 된 거긴 합니다만. 그게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인데요. 아. 브로드컴이라는 싱가포르 회사가 퀄컴을 사려고 그랬죠. 아, 퀄컴을 사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 퀄컴이라는 데가 IT의 상징처럼 돼 있는 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팔리면 또 마침 싱가포르의 그 회사는 중화경제권에 편입이 돼 있는 화교 화교 기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중국의 입김에서 예. 논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다면은 이게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또 그거를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를 사용한 소위 AI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혼란해질 거다라는 그런 그 이유를 대서 막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혹시 다시 생각을 해준다면 퀄컴의 이 네덜란드 XPX 인수가 가능해질 거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무역 수지는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거는 겉모습인 거고. 겉모습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기술 패권, 반도체 전쟁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역에 관해서는 휴전이 됐지만 본격적인 기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그걸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90일 동안의 추가 협상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크게 보면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보면은 무역적인 수준에서 이제 경상수지 적자를 미국에서 많이 내게 하는 중국의 어떤 수입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국이 우리가 뭐 그런 부분은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적자도 좀 줄여줄 거고 수입도 좀 덜하고 네. 그다음에 관세도 줄여주고 하겠다. 근데 제주 2025와 관련된 뭐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첨단 IT 제품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번 90일 동안 협상에서는
좀 우리도 버텨보겠다는 쉽게 거죠. 그렇게 너네들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두 갈래로,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이번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별히 또 이제 뭐 이제 중국이 그동안 그 불공정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기술 이전 강제 기술 이전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또 그런 거는 철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해킹을 통한 기술 절취. 우리가 안 했다라고 당연히 중국은 주장할 거란 그러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다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드 때문에 우리가 본 피해가 지금 우리 내수시장 죽어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해서 뭐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적 없어라고 얘기하는 네. 판이니까 네, 네. 참 그래서 이 약소국의 소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 미국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 상황에서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한 의미 좀 짚어봤고요. 중국이 뭘 원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봤고요. 이번 합의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금 더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강 교수님과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움 말씀을 위해서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잠깐 산업적인 얘기하기 앞서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 미중 정상의 이런 합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90일간의 임시 휴전에 들어가긴 했지만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1에서 2% 정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0.3%, 미국은 GDP가 0.2% 정도 하락하는 데 그치는데요. 이런 재정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에는 그나마 중국 수출 기업들, 특히 가공 무역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라든지 아시안 쪽으로 공급망 재구축 작업에 빠른 속도를 냈었는데요. 중국의 인건비가 멕시코보다 2배나 올랐던 것도 있지만 미중 간의 보호주의로 인해서 수입 관세율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중국에서 생산해서는 생산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연말 주력 수출품과 관련된 원부자재와 관련된 중국의 수요들이 계속 살아있는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은 그나마 시간을 벌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앞서 지금 얘기를 전화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준영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중국이 그동안 우리는 불공정 무역을 사실은 했었다라고 이번 합의안이 그걸 인정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의미 해석을 하시던데요. 우리도 사실 사드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불공정한 그런 어떤 관행들을 당해왔는데 글쎄요 이번 합의 이후에 좀 우리도 좀 그런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과 무역 협상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성하고 호혜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기술 이전 강요 문제나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공격, 그리고 서비스와 농업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구미 수준의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장 도움이 되는데요. 예. 중국에 진출된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미중 간의 보조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2020년부터는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도 있게 되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광주 공장을 건설할 때 승인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받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드 이후에 소방법 위반으로 영업 허가가 나오지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탈진 운동장을 메꿨을 경우에는 유통이나 의류, 관광, 게임 회사, 특히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글쎄요. 저도 좀 그걸 여쭤보려는데 좀 화장품 쪽은 말씀을 하셔서 아예 말씀하신 김에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풀린다라는 전제가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산업 쪽에서 어떤 업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더 많이 볼지 어떤 업종들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당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예. 중국이 미국산 수입 자동차의 그 40% 관세 부과를 철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다시 소형차의 그 등록세를 50% 감면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세계 자동차 판매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그리고 관련 부품 기업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주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드 보복 조치가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단체 여행객 방문이라든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그리고 방독점법 조사도 이전보다는 강도가 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여러 쪽에 어쨌든 특히 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 좀 피해가 컸던 업종 산업들이 역으로 이제 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쪽 기업들이나 산업 쪽이 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강준현 교수님과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조용찬 소장님 말씀도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뭐 사드를 비롯한 이런 중국제의 어떤 이런 불공정 관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봤던 우리 업종 기업들이 역으로 이제 수혜를 이제 볼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쪽으로 본다면 내년에 우리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치가 대략 보면 2.56 뭐 조금 높은데 2.7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 전망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큰 악재로 일단 적용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미중 무역 갈등이 뭐 긍정적으로 좀 풀려간다면 그 악재들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성장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망치가? 근거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미중 간의 합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입장에서 그 중국이 무역 수지에 관한 여러 가지 양보를 하고 그래서 자기네 수지가 관행이 개선이 돼서 미국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뭐 이 통신이라든지 IT 분야 이런 부분을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돌아서요.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행이 개선이 돼서 우리가 지금 우리 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어떤 그 내수 증가책이라든지 관세율이 떨어져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되지만 더 좀 큰 차원에서 미중 간을 이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중 갈등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계속 가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일부분에서는 타협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못했을 때 우리가 그 틈에 있는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2025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해당되는 주요 이 첨단 산업들이 사실은 우리의 현재 주력과도 완전히 겹칩니다.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관련된 기본적인 뭐 경상시 미국의 경상시 적자를 크게 키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얼마든지 양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양보 안 한다 그러면은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가 쉽게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게 계속해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 이제 두 가지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관행이 개선이 되고 좀 더 이제 공정한 어떤 그 교역이 이루어진다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데도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산업들, 예를 들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두 기업이 우리나라 두 기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너무 중국과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좀 불리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이제 잘 풀어져 가야 되는 거고 그럴 개연성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관행이 개선이 돼서 한국의 다른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던 데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반면에 또 일부 분야는
예상치 못한 예. 이런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격차 전략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우리 수출이 아직 우리 경제에서는 그나마 수출이 좀 잘 버텨주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뭐 그게 반도체 덕분이라고 뭐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이 미중 두 나라의 우리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의존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가 네. 좀 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좀 편중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게 좀 피할 수가 없네요. 네, 저희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 해왔고 예. 몇십 년 전부터 수출 시장 다변화 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건이라는 게 뭐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필요한 데서 많이 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베트남이 이제 우리 수출 3위 국가로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착시 현상이 있는 겁니다. 많은 중국의 노동집약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옮겨갔잖아요. 예. 한국 기업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간재가 베트남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우리가 보니까. 중국이랑 비슷한 거군요. 네, 구조는.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그런 거는 다변화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똑같은 현상이 그렇겠죠. 벌어질 거니까 그렇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변화 전략이라는 거는 매우 기술 우위적이고 또는 그 시장 친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무역에 관한 거는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패권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시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시장 조사 또는 전략 구사, 뭐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은 WTO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럴 건 안 수는 되지만 없지만 어떤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장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매치를 해주는 이런 역할 쪽으로 가다 보면 한국 기업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기술 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커다란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금 속상하고 답답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우리도 중국 제조 2025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 MB 정부 때 그런 거를 냈는데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고 매 국가마다 지금 다 겹칩니다. 근데 어떤 데서 어떤 식으로 정부가 산업 정책을 정확하게 해서 가느냐, 그리고 그게 일관되느냐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자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일관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기업은 결국은 이걸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런 이제 흥이 별로 안 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청년 취업이 안 된다고 해외 취업 많이 해라 그러는데 어느 나라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개인한테 알아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큰 틀에서 좀 이런 방향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 그런 정도는 우리 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는 그런 산업 전략이 구사가 된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아마 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자원부가 조금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뭐 잘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좀 너무 큰 건 못하더라도 작은 데서부터라도 뭔가 좀 만들어 간다면은 그게 또 우리나라 강소기업도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